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말썽 부리는 녀석들 때문에 기진맥진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40대인 저도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칠판에 쓰인 수학 공식을 보면 두드러기가 난다는 학생이 훗날 큰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다투는 녀석이 나중에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수학 문제 정답처럼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노력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대학교 후배였는데 그 친구 역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였는데요. 제법 실력이 있는 편이어서 학원과 학부모들께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죠.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건 대학 동문 모임에서였어요.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보게 된 셈이었는데요. 귀여운 단발머리에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이제는 노련한 수학 강사가 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절 한눈에 알아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선배는 딱 학교 수학 선생님 될 줄 알았다니까요. 대학생 때부터 뒷짐을 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선배는 학교 선생님이 참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는 그 친구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녀 지적이면서도 순수한 그 친구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전 안정적인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잘 나가는 수학 강사였으니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경제적으로도 튼튼했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생활까지 비슷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전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만 찾는데 아내는 퍽퍽한 가슴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서로 원하는 부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 모두 소주는 싫어하고 맥주만 좋아했으니 술 종류가 갈릴 일도 없었죠. 저도 아내도 같은 야구팀을 응원하니까 야구 때문에 싸울 일도 없었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잘 맞으니까 우리 부부는 작은 다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잘 맞는 여자를 만났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아내 덕분에 확실히 배울 수 있었어요. 아직도 신혼의 단꿈이 깨지지 않은 결혼 2년 차쯤이었을 겁니다. 학원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제가 술에 취해서 금세 코를 골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핸드폰이 울려서 무심코 봤더니 왜 남자한테서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가 온 게 아니겠어요. 아내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오늘 즐거웠다는 등 좋은 꿈을 꿔라는 등 그냥 아는 동료라고 하기엔 심상치 않은 내용을 뻔뻔하게 보내는 겁니다. 순간 전 아내의 외도를 직감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 지금까지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쭉 훑어봤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가관이더라고요. 아내는 마치 그 남자와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뜨거운 대화들을 주고받아 왔던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는 아내를 보며 지금까지 제가 어떤 여자와 살았던 건지 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고민을 하던 저는 이튿날 잠에서 깬 아내에게 물었어요. 핸드폰에 남아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그 남자 무슨 관계인지 따졌죠. 아내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바들바들 떨기까지 합니다. 아내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아내는 순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아내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였대요. 아내보다 무려 5살이나 어렸고요. 자기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더군요. 기가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제 아내는 정신 나간 여자가 분명합니다. 여보, 나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나 때려 죽이든 뭐든 말고. 하지만 여보,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 정말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아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했지만 솔직히 전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런 여자와 일생을 살아야 한다면 뱃속에 아이가 있든 없든 한번 배신한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먼저 깨뜨린 건 아내였으니까요. 굳이 그런 사람과 부부라는 이름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혼이 맞습니다. 전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아내를 단박에 잘라냈죠. 절대 집을 나가지 않겠다는 아내를 내버려 두고 학교와 가까운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5살 어린 상간남과 잘 먹고 잘 살라죠. 전 아내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핏줄이 맞긴 한 걸까요? 그런데 아내는 제게 점점 집착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연락을 해서 용서해 달라고 빌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릴 정도로 전화를 해댔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이혼을 해준다는데 그럼 그렇게 좋아 죽던 사람과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한테는 저밖에 없다며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전 끝까지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징그럽고 싫었습니다. 그런 여자와 한 이불 덮고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전 아내 연락을 무시하며 제 나름대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는 일에도 더 열중했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여자가 없어도 저 나름대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복도 창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학생을 찾아온 학부모님인가 싶었죠. 그래서 교실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는데 글쎄 아내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건데? 할 말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찾아왔지. 당신 미쳤어. 나랑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학교까지 찾아와? 정말 이럴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 정신을 차리겠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어떻게 해야 당신 화가 풀리는 건데. 나 화 안 났어. 그냥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그냥 편하게
각자 인생 살자고. 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껏 만나면서 살아. 그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이니까 그렇지. 왜 내 마음 이렇게 몰라?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니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일단 아내 보고 학교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서둘러 수업을 마쳤죠. 아내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바람도 멋대로, 용서도 멋대로, 모든 게 자기 멋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어요. 사람이 싫어지더군요. 이젠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게 무서워질 정도였어요. 한때는 제 반쪽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여자였습니다. 전생에서도 죽을 때까지 사랑한 부부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랬던 여자가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싫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아내를 겨우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아내에게서 문자가 날아왔어요. 제가 용서를 해줄 때까지 집으로 찾아오겠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아내는 제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그 사이에 몰래 뒤를 밟아놓은 겁니다. 결국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했죠. 집착을 넘어 스토킹 수준까지 번져버린 아내 행동에 지쳐갔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토킹을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승소 확률이 거의 없다고도 하더군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떠나는 방법뿐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전 아내의 외도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해외든 지방이든 한동안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살필 가족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인연이라는 이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제게는 사람과 부대끼지 않는 곳에서 쉼이 필요했습니다. 전처에게 문자 한 통 남겼어요. 멀리 떠날 생각이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학교는 휴직을 했고 집도 뺐습니다. 물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고요. 친한 지인들한테도 바뀐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한동안 머리 좀 식히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전 전라남도 여수 돌산이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방죽포 해변이라고 어렸을 적 부모님과 더위를 피해 피서를 온 곳이었죠. 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왠지 이곳에 머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한동안 돌산에서 지냈습니다. 바다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생각도 했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가시길 바라며 이렇게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여느 때처럼 아침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며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몇 달 동안이나 울리지 않았던 휴대폰에서 문자가 오는 알림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무도 제 번호를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글을 잘 못 쓰는 모양이었어요.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린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들 밥 먹었어? 아픈 데는 없지.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짧은 그 어설픈 문장에는 오직 단 하나의 감정이 배어 있더군요. 그리움.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주인을 잘못 찾은 문자였지만 괜스레 제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어떤 아들인지 얼른 전화라도 걸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잠시 울컥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호강에 겨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기를 그리워하는 부모님이라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날은 촉촉해진 감정을 털어내곤 잊어버렸죠. 그런데
다음 날 점심때쯤 또 하나의 문자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 햇살이 너무 좋구나. 하늘도 파랗고 뒤뜰을 걷다가 할미꽃을 보았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할미꽃이 왜 할미꽃이냐고 물었지. 백발 할머니가 손녀가 보고 싶어 찾아가다가 길가에서 죽고 말았고 그 넋이 꽃이 돼서 할미꽃이라고 대답해 주었어. 그런데 이젠 내가 우리 아들이 그리워서 꽃이 되겠구나.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누군가 제 휴대폰 번호를 아들 번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아들의 휴대폰으로 끝없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만약 누군지 모를 그분이 아들에게 답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내버렸죠. 여기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도 많이 그립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보낸 겁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그저 기분이 좋을 정도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저 좋은 마음으로 답장을 보낸 건데 이상하게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 답장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분은 답장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괜한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좀 멋쩍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는데 또 그분이 문자를 보내오시더군요. 오늘은 반찬이 영 입에 맞지 않는구나. 아들도 때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후다닥 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별로면 물에 말아서 고추장 찍어 드셔보세요. 전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한참을 기다려 봤는데도 또 묵묵부답이었어요. 얘기가 참 이상한 것이 괜스레 돌아오는 답장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났고 이번엔 별이 뜬 밤에 문자 하나가 도착을 합니다. 아들은 별이 되었니? 달이 되었니? 기왕이면 곁에 친구들이 많은 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어미는 죽으면 달이 되고 싶어. 그래야 친구들과 논의는 너를 비울 수 있잖니. 가슴이 울컥합니다. 전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답장을 남겼어요. 어머니, 전 조금도 외롭지 않아요. 지금 이곳엔 볕도 좋고 공기도 좋고 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주 늦게 오셔도 좋아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전달하고 기다려봤지만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드님이 왜 먼저 가셨을까? 그 어머니는 왜 아들 휴대폰에 다 문자를 보내는 걸까? 혹 아들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그리운 마음에 그러시는 걸까? 밤새 여러 가지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전 문자를 보내온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글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까요? 몇 번의 벨이 울리고 난 뒤 이윽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혹시 제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신가요? 듣자 전화를 받은 상대가 반색을 합니다. 아이고, 허튼 문자를 받고도 꼬박 답장을 주신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화를 받으신 분은 제게 문자를 보낸 분의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은 제게 찬찬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병동에 입원해 계신 할머님이 아들 번호로 문자를 간혹 보내시는데 치매를 앓고 계셔서 본인이 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어떨 때는 정신이 맑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세상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껌벅거리신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답장이 돌아오면 요양보호사님이 대신 읽어드리곤 했다는 거였죠. 그럴 때마다 할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아들이 잘 지내는구나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왠지 그분을 뵙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뭔가에 이끌리듯 그 할머님을 찾아뵀죠. 그곳은 여수에서 멀지 않은 남원에 위치한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는 곳이죠.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님 역시 마찬가지 모양이었어요. 제가 처음 할머님을 뵈었을 땐 할머님은 곤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머리는 할미꽃처럼 새하얀 백발이었지만 얼굴은 참 고우신 분이었습니다. 제게 그저 미안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하필 할머님이 잠드셨을 때 도착을 하셨네. 이를 어쩌지? 괜찮아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할머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뭘. 할머님이 치매에다가 암도 있으셔서 요새 잠을 더 많이 주무세요. 자다가 깨져서는 정신이 멀쩡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나도 할머니 보살펴 드린 지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이제 정이 들어서 당최 곁을 떠날 수가 없어야지 않아요. 아, 그러시는구나.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한꺼번에 잃고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셨어요. 영감님도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노인네야. 아이고, 억센 팔자야. 요양보호사님에게 대충 들은 할머님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치매도 치매였지만 암 진단을 받으시고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오신 거였죠. 전이의 범위도 심했고 워낙 고령이셔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엔 6개월 정도를 사실 거란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님은 1년 넘게 버티고 계셨던 것이었죠. 역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님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문자로 남아 달랬던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낸 거고요. 총각이 보낸 답장을 내가 읽어드리면 할머님이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름 모를 총각한테 참 고마웠지.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도 좋아서 한 일이에요. 아이, 그랬구나. 요양보호사님을 직접 보며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도 참 정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가족을 모두 잃은 할머님의 기구한 운명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마지막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할머님이 부스스 잠에서 깨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님이 얼른 저를 가리키며 할머니께 말했어요. 마침 잘 일어나셨네, 할머니. 저 총각이 할머니한테 답장 보내준 사람이래요. 할머니가 아드님한테 문자 보내시잖아요. 문자. 그럼 조금 있다가 아들한테서 답장이 오지 않아요? 그 문자를 저 총각이 보낸 거라고. 할머니 마음 좋으신 분이라고. 아, 할머님이 눈을 껌벅거리며 저를 유심히 보십니다. 그러면서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전 할머님 곁으로 가서 두 손을 꼭 잡아드렸죠. 할머님이 쉰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합니다. 고마워. 이 늙은이가 먼저 간 아들놈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문자를 보냈어.
그런데 아들처럼 답장을 해주니까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 고마워. 이 총각. 우리 아들놈도 딱 총각처럼 피고 곱게 생겼었는데 할머님의 그렁그렁한 눈이 절 꼼꼼하게 살핍니다. 마치 생전에 아들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마음이 찡하게 울렸어요. 할머님은 하나하나 점을 찍듯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양보호사님 말처럼 교통사고로 온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얘기부터 아들과 남편분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 부자였는지도 말입니다. 하필 우리를 보러 오겠다며 일부러 휴가까지 내고 내려오는 길에 그만. 영감이 충격을 받아서는 매일같이 술을 들이부었어. 하루 종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곤 하고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려서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 깨버리곤 했지. 그리고는 얼마 살지도 못했어. 아들 식구가 그리워서 만날 울어버려 두고 먼저 갔지. 나도 곧 따라가야 하는데 이 질긴 목숨이 얼른 끊어지지가 않아. 할머님의 그 말이 참 아프더군요. 전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어렸을 적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적잖은 나이까지 오랫동안 부모님을 가슴에 묻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문자를 받고 참 좋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냥 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문자 보내세요. 저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답장 보낼게요. 그럼 서로 좋잖아요. 어때요? 제 말에 할머님이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우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들, 오늘은 뭐 해다가 저녁 먹었어? 우리 손자도 밥 잘 먹었니? 엄마, 오늘은 집사람이 더덕을 구워줬어요. 그걸 먹은 준영이는 왜 어른들은 쓰고 매운 걸 먹냐고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네. 거기도 그렇지? 공기가 차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조만간에 한번 찾아갈게요. 얼마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은데. 오늘 너 어렸을 적 사진을 꺼내 보았단다. 말도 빨리 하고 글도 참 빨리 배웠지. 동네 아줌마들이 서울대 갈 거라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서울대는 못 갔지만 엄마 덕분에 바르고 건강하게 컸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엄마. 저희 두 사람은 한동안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님이 진짜 아들의 답장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진짜 엄마에게 문자를 받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간혹 할머님이 계신 병원에 찾아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렸어요. 제가 들릴 때마다 할머님은 절 알아보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절 못 알아보실 땐 다시 새롭게 인사를 하고 소개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할머님이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총각 생긴 게 우리 아들을 꼭 닮았어. 코도 오뚝하고 눈도 크고 똑같다, 똑같아. 처음은 할머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좋지 못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작은 친절이 할머님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 역시 할머님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부모님의 사랑도 느꼈던 것 같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한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꼈죠. 그렇게 꼬박 몇 달간을 할머니와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요양보호사님도 요새 할머님 안색이 부쩍 많이 밝아지셨다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다행이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할머님이 건강하게 지낸다는 소식에 괜스레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 할머님이
몇 년이고 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죠. 할머님이 계시는 동안 전 얼마든지 아들 노릇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할머님이 잘 드시는 호떡을 사가지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정신이 말끔하시더라고요. 환한 웃음으로 절 반기며 포근하게 안아주시더군요. 오늘따라 총각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는데, 아, 저 총각 아니라니까요. 자꾸 총각이라고 부르시면 사람들이 저 진짜 총각인 줄 알아요.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며. 마누라 없으면 총각이지. 물론 새 총각은 아니고 헌 총각이지만 안 그래? 어휴, 재치 있기도 하셔라. 오늘따라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힘이 펄펄 하실까? 그러게 이상하게 오늘 기분이 참 좋네. 안색도 좋고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제가 사온 떡도 톡톡 참 맛나게 드셨고요.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절 부르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참 고생했어. 네, 무슨 고생해요? 우리 아들 노릇 하느라 고생했다고. 어떨 때는 진짜 우리 아들 같아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총각한테 참 고마워. 이제 우리 진짜 아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총각이 그리워질 것 같아. 아, 그럼 오래오래 사시면 되죠. 아드님은 한참 있다가 만나시고요. 그럴까? 전 할머니의 등을 포근하게 쓸어드리고는 발걸음을 돌려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요양보호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총각 할머님이 어젯밤에 떠나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곳으로 가셨어. 눈물샘이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눈물이 쉼없이 흐르더군요. 할머님은 그렇게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진짜 아드님을 만나러 떠나셨어요. 딱히 가족이 없던 할머님은 생전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하고 요양보호사님에게 미리 언지를 주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님은 마치 큰딸처럼 묵묵히 할머님의 장례를 알아서 준비를 하셨더군요. 그리고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평소 할머님이 3일장 치를 것도 없이 화장만 받고 바로 가신다고 했거든. 하지만 그때 아드님이 없었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총각이 아드님이랑 다름없으니까 딱 3일만 더 아드님 노릇해주면 어떨까? 상주를 맡아달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몇 달 동안의 인정은 몇십 년의 인정과 다름없는 거예요. 전 진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떠난 것처럼 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보호사님과 저는 상주 자리를 지키며 할머님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렸죠. 할머님이 미리 봐둔 자리에 할머님을 모시고 난 뒤에야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게 문자를 보내실 분도 제 답장을 받을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헛헛한 마음을 애써 참으며 이제 저도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님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남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은 저에게 남긴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님께 남긴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할머니 본인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에는 삶의 가치, 소중함, 지난 세월들이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복자야, 이 세상에 태어난 지도 벌써 70년이 넘었구나. 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몸인데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쌀밥 사 먹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허탈하게 웃음이 나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 소중한 자식도 낳았었는데 이제는 복자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네. 인생이 참 쓰다고들 하는데 나는 벌레 먹은 과일처럼 더 쓴 인생을 산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만할 때가 됐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졌지. 아니, 하늘로 가면 내 소중한 자식이랑 소중한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겠지. 복자야,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어. 이젠 모든 걸 내려놓자구나. 박복자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줘서 고마워. 너를 사랑한다. 본인이 본인한테 쓰는 마지막 편지. 너무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스스로에게 고맙다 말을 하며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를 거둔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은 어떠한 것보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전 할머니와의 마지막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요양보호사님이 절 꼭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마지막 인사를 하시려는 건가 싶어서 그분을 만났죠. 그런데 보호사님이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분이 제게 몇 가지 서류를 내미시더군요. 이게 뭐냐면 박복자 할머님께서 신우영 씨한테 남긴 유산입니다. 유산이요? 그렇습니다. 실은 2주 전에 할머님이 저와 보호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보호사님과 신형 씨한테 절반씩 상속하신다는 유언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할머님에게 그런 재산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 그런 재산을 생판남인제게 상속하실 거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죠. 할머님이 가지고 계신 논밭 규모도 상당해서 모두 정리한 금액이 4억 남짓한 큰돈이었습니다. 그걸 요양보호사님과 절반씩 나누면 2억씩이나 되었죠. 하지만 제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변호사인 제가 정확하게 듣고 작성한 유언장이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간 할머님이 신형 씨한테 크게 고마워하신 것 같아요. 할머님이 진심이니까 받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할머님이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을 덥석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님의 유언장에는 요양보호사님과 저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나마 그 고마움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기꺼이 늙고 병든 할매 살가운 아들이 되어준 헌 총각이 하루빨리 마음의 병이 낫길 바라네. 그 글귀에 제 코가 시큰거려서 혼났습니다. 할머님은 제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나 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저희 어머니라고 해도 손색이 하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전 할머님께 받은 돈 전부를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할머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런 결정을 하니까 할머님을 극진히 모셨던 간병인 분도 받은 돈의 절반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고 해도 그래야 본인도 편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난 이후 전 학교로 돌아와 복직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아직 전 아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여자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도 묘합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늘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애들은 수학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처럼 말한다며
투덜거리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전 오늘도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